주제가 사상 최대 해전, 그렇게 전쟁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성경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때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1952년부터 1992년까지 지난 40년 동안 16번에 걸쳐서 일어난 현대전을 분석한 결과 무기가 좋다고 해서 항상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좋은 무기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50%랍니다. 9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났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진들이 그걸 연구한 결과입니다. 근데 하물며 인간들이 조사해서 발표한 것도 그런데 전쟁이란 게 누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략도 쓰고 군사들을 훈련도 시키고 우수한 무기들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일본군과 미군들이 싸우는 게 나오는데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땐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됐으니까 이게 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당시 물론 오키나와나 타이완도 갖고 있었지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홍콩,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첫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월남 캄보디아는 이미 다 점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독일에게 질 때.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뉴기니섬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이런 것을 전광석화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속도전으로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기 마셜군도 길버트에도 물론 다 일본군이 점령했죠. 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군이 맨 마지막 남방 한계선이 뉴기니섬의 맨 끝에 보면 밀린베이라고 있어요. 여기 거기까지 일본군이 진격해 내려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군도에서는 이쪽 섬들은 다 일본군이 뺏어버리고 이 밑에 과달카날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본군이 쳐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섬이 큰 게 6개가 있는데 과달카날도 일본군이 뺏어버리고 이 두 섬만 남고 일본군이 다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점령하려는 데는 바로 이게 호주거든요. 지도상에 안 나와 있는데 호주가 밑에 크게 나와 있죠. 호주, 뉴질랜드, 사모아 이런 것도 전부 일본이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해 갖고 여기 이미 뉴기니 뺐을 때 그 호주를 점령했을 때 사용할 돈을 다 인쇄해 왔어요. 호주 사람들이 한문을 모른다 해갖고 전부 돈을 영어로 인쇄를 해왔습니다. 재패니즈 거버먼트 해갖고. 그래서 일본은 100% 호주도 몇 달 만에 다 뺏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뺏으려고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미드웨이 해전이 1942년 6월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호주부터 뺏으려고 여러분도 혹시 오스트랄리아라는 영화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오스트랄리아라는 영화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일본 해군 기동부대, 즉 진주만을 때려부신 공격한 일본 해군 기동부대가 호주의 다윈이란 항구 앞에 와서 다윈을 폭격하는 게 그 영화에 나오죠.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겁을 먹고 이 호주 땅의 8분의 7을 전부 그냥 일본에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그쪽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본군이 아직 상륙도 안 했는데 다 일본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그 선을 브리스벤 라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브리스벤 라인, 시드니, 브리스벤, 캔버라, 그다음에 멜번 요거만 남겨놓고 전부 일본진에 가지라고 다 넘겨줬어요. 일본이 강했죠. 그래서 여기 항구가 아주 좋은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장도 좋은 게 있고 지금 파푸아뉴기니 독립국의 수도인 포트 모스비. 그래서 포트 모스비를 뺏고 나서 바로 건너면 호주니까 호주를 건너갈 준비를 한 거죠. 여기에 라바울이라는 그 일본군 남방 최대 기지가 있는데 일본군이 10만 명이 주둔했습니다. 기름, 무기 이런 데를 전부 다 저장하고 있다가 그걸 공급해서 이 상륙부대가 일로 갔습니다. 포트 모스비를 뺏으려고. 왜? 여기는 항구가 좋은 게 있고 비행장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바로 호주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해전이 배틀 오브 코랄시, 산호의 해전이에요.
이게 1942년 5월 초에 일어났는데 이 해전에서요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은 항공모함 한 척을 미군한테 잃었습니다. 미군 함재기들이 날라와서 여기 코랄시 전투에서 산호의 전투에서 일본 해군 항공모함을 격침시켰어요. 근데 그 항공모함이 11,000톤의 배수량이. 근데 일본은 그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해갖고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 또 이게 격침됐습니다. 그 렉싱턴 36,000톤짜리. 각각 한 척이라도 미국이 3배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 미국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거는. 미국은 항공모함이 태평양전쟁이 일어날 때 7척이었어요. 일본은 몇 척인 줄 압니까? 10척이었어요. 10척인데 일본 항공모함들은 커요. 미국 항공모함들은 아까 막 여기 격침된 렉싱턴 36,000톤짜리, 그다음에 사라토가 그것도 36,000톤에 나머지는 다 2만 톤 클래스예요. 일본 항공모함들은 근 4만 톤에 육박하는 항공모함부터 항공모함이 뭐 많고 미국을 압도하고, 그다음에 함재계 조종사들,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조종사들이 일본은 훈련이 잘 됐어요. 미국은 전쟁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조종사들 훈련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랑 일본 항공모함 한 척이 1대1로 만나면 일본 측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일본은 우선 항공모함이 크고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전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1942년 5월입니다. 5월 초. 그런데 문제가 일본은 이겼는데 일본군 사령관이 이노우에 중장이라는 사람이 일본이 진주 착각했어요. 이거 우리가 졌네? 이렇게 착각하고서 여기 보내는 상륙부대를 모조리 다 위험하다. 우리가 해전에서 졌기 때문에 상륙하다는 큰일 나겠다. 뒤가 막히겠다. 퇴로가 차단되겠다. 모조리 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자. 철수해갖고 라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그걸 알게 돼갖고 막 화를 냈죠. 당장 쫓아가서 그 미군은 일본군한테 막 쉽게 말해서 묵사발이 돼갖고 도망가는 중이었는데 빨리 추격을 해갖고 지금 도주하고 있는 미국 함대를 빨리 격침시켜라. 그래가지고 이노우에 중장이 휘하 부대에 명령을 내려갖고 도망가고 있는 미국 함대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벌써 그 귀중한 낮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이쪽에 후퇴하다가 다시 또 침로를 바꿔갖고 미국 함대 쫓아가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옛날엔 뭐 지금처럼 레이더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함대를 놓쳤어요. 그때 쩔뚝발이로 하와이에 돌아간 항공모함이 요크타운에 너무 그 일본군의 공격을 무자비하게 받아갖고 일본 측은 요크타운이 침몰된 줄 알았어요. 이 하도 연기를 많이 내뿜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벌어진 게 미드웨이 해전에. 자, 우선 한번 물어봅시다. 그 이노우에 중장이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왜 자기들이 이긴 전투를 졌다고 판단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아둔한 판단을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지. 뭐 전쟁에 얼마나 많은 팩터가 있는데 그 우연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거 쭉 들으시면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36,000톤짜리 렉싱턴이 마지막에 침몰되는데 침몰되기 전에 일본군 함대에 피해를 줬어요. 왜? 일본군 항공대가 렉싱턴을 공격하려고 폭탄들을 잔뜩 가지고 렉싱턴 위에 올라갔는데 그 상공을 지나는데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고 항공모함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항공대가 구름 위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렉싱턴 항공모함에서 보니까 일본기들이 지나가거든. 그 항공모함에 있던 함재기들을 발진시켜가지고 그 함재기들이 올라가서 일본 항공기들 뒷공문으로 쫓아가서 격추시켰어요. 역습을 해갖고. 그래갖고 나름대로 활약을 하다가 일본군한테 맞아갖고 침몰됐죠. 자관에 그것도 날씨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구름을 안 덮어주셨으면은 그냥 그 사람들 그 참 저 양놈들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4,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랑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노우의 제독이 그 아둔한 판단을 해갖고 자기들이 다 이겨놓은 전투를 그냥 이겼으니까 상륙했으면 그 다음 달이라도 이게 호주 점령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를. 근데 이 조종사들의 말에 들으니까 그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 요크타운이
화염을 뿜으면서 도망갔은 걸 봤습니다. 얼마 못 가서 스스로 침몰했을 겁니다. 이러는데 하와이까지 갔어요. 가서 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산한 거죠. 지금 미국이 아까 몇 척이 있다 그랬습니까? 항공모함이 7척이 있었죠. 근데 7척 중에도 몇 척은 저 대서양에 가 있었어요. 독일이랑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태평양에는 3척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웨이를 공격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 왜? 미국은 지금 미국이 갖고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2척밖에 없다. 요크타운은 가다가 저 침몰했으니까 그래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미드웨이에 일본군이 항공모함을 몇 척을 동원하냐면 8척을 동원해요. 4척은 그 일본에서 최강의 항공모함 4척. A급이죠. 예. 그다음에 B급은 거기서 500km 서울, 부산 더 떨어진 데서 4척이 후진으로 오고 있고. 그런데 일본군은 생각을 미드웨이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국 항공모함은 2척밖에 없다. 그것도 뭐 2만 톤 클래스들 2척. 그런데 우리 측은 쟁쟁한 항공모함 4척을 일선에 세우니까 이거는 미드웨이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일본이 패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미드웨이 도착했는데 뜻밖의 요크타운이 수리가 돼서 거기 나와 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계산을 못했던 거죠. 산호에서 침몰했다고 생각했던 그 군함이 여기서 미드웨이 참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 미드웨이 책 읽어보세요. 뭐 유튜브를 보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이 암호를 해독했다 이게. 일본군이 오가는 암호를 해독해갖고 미드웨이가 일본군의 목표인 것을 알게 됐다. 일본군은 미드웨이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이 뺏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공격해서 그 뺏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책에 막 100에 99건이 그런 식이에요. 일본군이 암호 해독해서 이겼다고. 근데 제가 쓴 핸더슨 비행장은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암호 해독한 것도 그것도 미국이 승리하는데 하나의 그 승리의 요인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축구팀 한 팀을 감독이고 저도 축구팀 한 팀을 감독이고 근데 제가 목사님 그 전략을 축구 전술을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통해서.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팀은 축구 선수들이 뭐 개인기도 시원치 않고 뭐 정신력도 약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갖고 있는 팀은 정신력도 세고 뭐 개인 기술한 팀워크까지 다 짜고 그렇다면 제가 목사님 전술을 미리 알았다고 해도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까? 힘들죠. 그럼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일부만 설명했는데 일본의 해군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밀이 누설됐다 할지라도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빼는 데는 아무 그게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신뢰가 제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미드웨이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 미국은 일본군의 위치를 알고 일본군은 미군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군이 유리할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미군이 여러 차례 공격을 합니다. 일본 함대에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대가 가는 것마다 전부 실패했어요. 전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미국의 공격도 뇌격기 공격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당시에 그 일본군 공격대 사령관 나구모 중장이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보여줄 차례다. 이제 미국이 카드가 없어요. 꺼낼 카드가. 왜냐하면 전투기들 보내니까 일본 함대 상공을 지키는 일본 전투기들한테다 요격돼갖고 다 40대 0으로 깨지지. 일본 전투기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미국 전투기 40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작전을 안다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쪽이 조종술도 약하고 또 당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였어요. 제로 전투기. 그러니까 미국 전투기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마지막 공격이 다 허사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들은 지금 그 승조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미국 공격이 이제 미국 땅은 이번 전쟁은 이제 이걸로 다 끝나는구나. 그 장교들이나 무슨 사병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미군기가 아무 이 효력도 없이 다 격추되는 걸 보고 그 얘기 쭉 하려면 너무 롱스트리하고 다 끊어갖고 갑판에 일본기들 이제 발전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군 항공모함 4척 위에요. 구름이 떠 있어요. 구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돈트리스 급강하 폭격기. 미국의 라스트 카드, 마지막 카드. 그게 왔는데 그 일본군으로선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구름에 가려가지고 급강하 폭격기 수십대가 자기들 바로 머리 위에 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까 그랬죠. 그 전에 마지막에 미군 공격은 뇌격기 공격이라고. 뇌격기 공격이라는 게 뇌격기라는 게 어뢰를 비행기 동체에 붙이고서 물 가까이 붙어갖고 오는 비행기들인데 그래갖고 어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물 가까이 붙어옵니다. 그러니까 물 가까이 붙어오는 이 뇌격기들을 격추시키려고 일본 전투기들이 전부 뭡니까? 이 수면 낮은 쪽으로 갔어요. 그 뇌격기 격추시키려고. 하늘이 텅텅 비었어요. 하늘에 떠 있는 건 구름밖에 없어요. 그 구름 위에서 미국 마지막 부대가 거기 도착했어요. 그 구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군한테 다 그 이잡듯이 다 또 전멸됩니다. 이 구름 때문에 일본군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미군 그들이 구름 속에서 급강하 문자 그대로 급강하 폭격하는 거예요. 80도로 내려와서 폭탄을 집어넣어갖고 5분 만에 일본군 거대한 항공모함 4척이 다 격침돼 버렸어요. 왜? 항공모함 커요. 뭐 폭탄 막 10방 맞고도 격침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갑판에 지금 일본군 전투기들이 뭐 폭탄 달고 지금 다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차례라고. 그 폭탄이 한두 방 갑판에 떨어지니까 그 갑판에 있던 항공유 뭐 폭탄 그 갑판에 놓은 거 이런 게 연쇄 폭발을 해갖고 자기들 무기 때문에 항공모함 4척이 5분 안에 다 화염에 불사했어요. 그게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 공격 차례다. 나구모 중장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에 돌아와서 그 상황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령관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졌습니다. 실패 요인. 그 분석의 첫 번째가 우리 항공모함 위에 뜬 구름 때문에 흰 구름 때문에 미군기가 그 도착한 걸 볼 수 없었던 게 미드웨이 해전의 첫 번째 패인이다 그랬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암호를 알아서 이겼다는 거는 그거는 뭐 재미있게 한 얘기지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까 그 산호에 1942년 5월에 그다음에 지금 미드웨이 1942년 6월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드웨이 해전을 또 많이 알아요. 과달카날 전투 많이 들으셨죠? 과달카날 전투가 1942년 8월에 일어나는데 요 핸더슨 비행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비행장 뺏으려고 전투가 일어나는데 미국이 핸더슨 비행장을 뺏으려고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수송 선단을 보냈어요. 이 상륙 선단을 82척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도 일본 스파이들이 있어갖고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일본에 보고합니다. 오늘 며칠 전에 미국 군함 몇 척이 나갔고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다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그 수많은 미국 선단이 어디로 갔겠느냐? 요 과달카날 여기 갔을 거다. 과달카날 왜냐면 일본은 여기는 실패했죠. 뉴기니는. 그래서 과달카날에 여기서 이게 5월달 전투인데 실패하고 여기 8월이에 이제 여기를 점령해갖고 뉴기니는 점령 못했지만 여기에서 이 호주를 미국과 딱 사이를 끊어버리고 여기서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호주를 점령하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또 대강 정보전을 통해서 그걸 대강 알아가지고 과달카날에 있는 핸더슨 비행장을 빼앗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수많은 병력을 보냈어요. 그 오다가 뉴질랜드에 가갖고 다 집합해갖고 뉴질랜드에서 재정비하고 또 뉴질랜드에서 이제 군인들을 다 태우고 오면서 피지, 바누아투를 통해서 과달카날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 1942년 8월 7일이에요. 근데 일본군도 나름대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일본군은 가와니시 비행정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미군은 비행정이 프로펠러 2개짜리, 카타리나. 근데 이 일본군 건 프로펠러가 4개짜리. 항속거리가 훨씬 길고 폭탄 적재량도 훨씬 많고 영국군의 서더랜드 비행정보다도 속력이 더 항속거리가 더 좋아. 그 비행정을 통해서 매일 여기를 바다를 순찰합니다. 일본군도 아까 지금 미군이 과달카날 뺏으러 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비행정 세대가 이 솔로몬 군대 과달카날 앞에 투락이라는 섬이 있어요. 툴락이라고. 그 섬에 비행정을 세대를 갖다 놓고 이 세대가 매일 700km, 1000km 반경을 정찰하는 거예요. 미국 함대가 접근하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만약에 발견하는 즉시
연락하면 라바울에 있는 항공대들이 날라와서 또 이 해군들도 군함들도 나와서 이 바다 위에서 미국 수송선단을 격침시키려고. 그런데 8월 7일 날 미국이 새벽 2시에 과달카날 해안에 도착할 때까지 일본이 발견을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일 동안 연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행정이 뜰 수가 없었어요. 1942년 8월 7일 새벽 2시 미국 선단 82척 군함 수송선에게 과달카날 바로 오늘날 그 수도 호니아라 그 앞바다에 82척이 나타날 때까지 일본군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핸더슨 비행장을 뺏기게 됩니다. 이것도 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레이테 섬.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격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핸더슨 비행장부터 쭉 일본 군들을 밀고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쓴 책에 나오는 게 제가 이 책 여기에 대해서도 썼고 여기도 썼고 이 중부태평양 전쟁 이건 배시오 비행장, 이건 나자 비행장, 이건 핸더슨 비행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중부태평양, 남태평양 전쟁 이야기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은 뭔가 하면 여기 몰로타이 섬, 또 팔라우, 레이테는 해전이랑 육지전. 그래서 몰로타이 전투, 팔라우의 펠렐리우 비행장이라는 게 팔라우에 있어요. 네, 팔라우. 그다음에 레이테 해전, 그다음에 레이터 육상 전투. 이 네 개를 이 전투를 아우른 것이 펠렐리우 비행장이라는 책입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펠렐리우 비행장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징용 노동자들이 가서 만든 비행장이에요. 이게 제가 갔을 때 펠렐리우 비행장 활주로 바로 옆에 일본 제로 전투기 아까 얘기했죠. 당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라고 그게 처박혀 있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 다 얘기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몰로타이도 빼고 팔라우 펠렐리우 비행장도 빼고 여기에 나오는 레이테 지상전도 빼고 그다음에 레이테 해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 몰로타이 섬은 여기 혹시 지리 잘 아시는 분들 이건 보르네오, 이거는 술라베시, 이거는 할마헤라라는 섬이에요. 근데 이 할마헤라는 섬 몰로타이 비행기가 없어요. 조그만 그 보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저 보드 타고 직접 갔어요. 제가 쓴 태평양전 책에 나오는 현장은 제가 다 직접 간답니다. 당사자들의 전쟁이지만 미국인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이잡듯이 전쟁터 다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까지 가서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도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반격 작전을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일본이랑 요 모로타이 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필리핀이 있죠. 이 필리핀을 뺏어야 돼요. 필리핀을 왜 뺏어냐면 일본이 전쟁을 하느라고 그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유조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까지 전달됩니다. 보내주면 그러니까 필리핀을 빼서 이 일본군 기름 공급선을 잘라버릴 수 있어요.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과거에 여기가 또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또 식민지를 다시 뺏음으로써 필리핀 사람들로부터 미국이 또 신뢰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의 본토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필리핀을 뺏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자, 그러면 필리핀을 뺏으려는데 보니까 이 몰로타이랑 팔라우 여기에 일본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비행장에서 미국 선단이 상륙선단이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일본군 비행기들이 와서 상륙선단을 폭격하겠죠. 그래서 요 몰로타이를 뺏은 거고 이어서 팔라우도 뺏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주 치열했어요. 아까 권사님 한 분이 장진호 얘기하셨죠? 장진호에서 싸운 미국 해병대가 제 몇 사단인 줄 아세요? 제1사단이에요. 인천에 상륙한 해병 제1사단. 그 해병 제1사단이 팔라우 펠렐리우 비행장에서 싸웠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갖고. 그래서 이 섬을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필리핀을 뺏어야 되는데 이것도 필리핀이니까 미군이 여기로 상륙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군이 일본군의 허를 찔러갖고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레이테 섬을 상륙해버린 거예요. 왜 레이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해전이 일어났는가? 그 전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해전이 제1차 대전에 덴마크의 유틀란드 반도, 거기서 독일 해군이랑 영국 해군이 양측 합쳐서 250척, 군함 250척이 동원돼서 싸웠어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독일 해군이 이기고 전략적으로는 영국 해군이 이겼어요. 거의 무승부한 거예요. 장원에 250척이 싸웠어요.
큰 군함, 제가 말한 250정이라는 건 조그만 뭐 경비정 그런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구축함 이상 큰 군함들입니다. 그런 것이 250척이 싸웠어요. 우리 무슨 연평해전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레이테 해전에서는 미국 군함, 일본 군함 합쳐서 큰 군함이 282척이 참여했어요. 282척. 그 다음에 그래서 1위가 됐어요. 유틀란드 해전은 2위가 떨어지고 앞으로도 이런 큰 해전은 나올 가망성이 없어요. 그 282척에 타고 있는 승조원이 미국, 일본 합쳐서 20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기는 다 동원됐어요. 유틀란드 해전은 그냥 수상 함정끼리만 싸우는데 레이트 해전에서는 인원도 20만 명이 동원됐지만은 무기도 뭐 소총, 기관총, 뭐 대포도 각종 구경 대표 다. 그다음에 인류 역사상 제일 큰 함포 18인치 함포도 여기서 처음 사용됐어요. 전투기, 폭격기, 뭐 잠수함 다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전투함이 참여했다는 기록도 깨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무기가 동원됐다는 기록도 깨고, 가장 많은 군인이 동원됐다는 기록도 깨고, 그다음에 한반도 1.5배 크기의 해역에서 벌어진 해전이다 보니까 20만 명이 막 달라붙어서 싸우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계획이 잘 안 맞으니까 또 다음에 연이어되는 계획도 막 취소되고 다시 변경되고 엄청나게 혼란, 통신 실수, 뭐 작전 실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큰 해전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 해군 장교 출신도 계시지만 나는 우리나라 해군에서 레이테 해전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레이테 해전만큼 이 현대전에 있어서 수많은 교훈을 주는 전술적, 전략적 교훈, 그다음에 작전 입안, 그다음에 시행, 이렇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해전은 레이테 해전 이외의 해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레이테 해전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미드웨이 해전은 알아요. 미드웨이 해전도 알고 뭐 유틀란드 해전도 알고 엘알라메인 뭐 전투도, 스탈린그라드 전투, 뭐 벌지 전투도 알고 뭐 많이 아는데 레이테 해전은 이상하게 몰라. 그것도 레이테 해전의 특징이에요. 지금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해전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나, 관심이 없어 그것도 좀 퀘스천 마크예요. 우리 해군에서 연구 많이 합니까? 여기 이 해전의 모든 게 보화, 작전의 보화가 얘네 다 들어있어요. 지금처럼 AI가 나오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당시만 해도 레이더가 있었고 항공모함이 있고 뭐 이거 다 무기들, 요즘 쓰는 무기들이 절반 이상이 다 공용되고 있는 건데, 우리 좀 탱크 부대에 쓰는 캘리버 50 있지 않습니까? 대공 사격용. 그 미군이 2차 대전 때 쓰던 겁니다. 우리 군만 씁니까? 미군도 그거 지금 쓰고 있어요. 전쟁 끝난 지 80년대로 그 2차 대전 때 무기 지금도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레이테 해전, 이게 옛날 삼국시대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레이테 해전을 우리가 특히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받고 중국의 적대적인 저 사람들, 또 일본 언제 또 뭐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 러시아, 이 둘러싸인 나라에서는 내 정치가들도 좀, 우리 정치가들도 이 레이테 해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갈 길도 보입니다. 연구하면 다. 얘기가 좀 삐뚤어 나갔는데, 그러면 레이테 해전은 왜 일어났느냐 이게. 여기 괌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판이요, 마리아나 군은. 이게 1944년 6월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미군한테 쉽게 뺏겼어요. 여기서 이거를 구하려고 일본이랑 미국이 함대가, 미국인들은 미국에서는 필리핀 해전이라고 그러고 일본인들은 마리아나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이 졌어요. 그래서 사이판 괌을 미국 손에 금방 뺏겨버렸어요. 일본 해군으로는 치욕적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엄청나게 일본 해군 지휘부에서 미군 해군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기회만 오면 마리아나 해전의 복수를 이번에 우리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 미국 해군의 힘을, 전략을 마리아나에서 일단 필리핀의 해전에서 보여줬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확실하게 보여줘갖고 일본 해군의 허리뼈를 뿜져버리겠다. 이 미국 해군의 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양측이 서로 해전으로서 한번 결판 내보겠다. 이런 거를 일본, 미국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벌리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상황이 인도하는 대로 봐서 기회를 잡아서 해전을 벌려야 되겠다. 똑같이 미국 해군이나 일본 해군이나 똑같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솔로몬 군대로부터 반격 작전을 시작해갖고 이제 모로타이를 뺐고 팔라우를 뺐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어디 바보입니까? 이거 뺏었어? 그러면 여기 공격하려고 그러는구나. 일본에서도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전이 일어난다면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이 루손 동쪽이든가 민다노 이쪽에서 미국 함대가 나타날 테니까 여기를 해전의 목적지로 잡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작전을 수립하게 됐어요. 미국도 나름대로 여기가 우리가 일로 공격하게 되면 틀림없이 일본이 반응을 할 테니까 일본 해군이 이쪽으로 나올 테니까 여기서 앞으로 해전이 벌어질 거다. 그때 일본 해군을 박살내버리자. 이번엔 아예 등뼈를 꺾어버리자. 그렇게 양쪽에서 다 이 지휘부가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벌어지게 된 것이 레이테 해전입니다. 이게 레이테 섬이에요. 레이테 섬인데 이 레이테 섬이 우리나라 제주도 3배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도시예요. 그 미국이 이쪽으로 상륙했습니다. 제10군단, 제24군단. 일본군은 이 동부 지역을 다 지키고 있고 이때 상륙한 미군 부대가 이게 1944년 10월 20일 날 상륙을 했는데 상륙한 부대 병력이 20만 명이에요. 우리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우리 남한에 들어왔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그때 군정장관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지 중장이죠. 하지 중장이 24군단을 지휘했습니다. 그 당시 군단장으로서 육군 소장이었죠. 그래서 그 휘하 제7사단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게 이 제7사단입니다. 근데 하지 중장도 그때 같이 다 들어왔죠. 그 얘기하려면 또 다른 데로 나갈 것 같아서 이제 이쪽으로 돌립시다. 자관에 여기 상륙한 게 미군이 20만 명이에요. 일본군이 여기 8만 4천 명. 근데 8만 4천 명 중에 이 레이테 전투를 하면서 몇 명이 죽었냐면요. 7만 9천 명이 죽었어요. 전사율 94.4%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월남에 우리 한국군이 35만 명이 파병됐죠. 전사 몇 명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전사자 5천 명입니다. 근데 일본군이 여기서 몇 달 동안 싸우는 동안 94.4%의 전사율을 보였어요. 일본인들은 항복 안 해요. 우리 6.25 전쟁 보면 우리 한국군도 총탄 떨어지고 뭐 배고프면 공산군한테 항복했습니다. 이 일본인들은 항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병도 별로 없고 전사가 거진다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상륙을 해갖고 일부 부대는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쪽 부대는 한쪽 부대는 남쪽으로 올라가고 한쪽 부대는 바다를 타고 배로 가갖고 오르모크라는 데서 상륙하고 그래서 이 레이테 전투를 마무리하게 돼요. 여기 일본군이 비행장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부리 비행장, 부라우엔 비행장, 둘락 비행장, 타클로반 비행장. 부라우엔은 비행장이 2개. 5개 비행장 모조리 다 미군이 상륙하자마자 다 뺏어버렸어요. 이 태평양 전쟁은 비행장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육지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려면 하늘로나 바다로만 가거든요. 배 타고 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정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섬마다 떨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섬마다 비행장이 있으면 적의 동태도 쉽게 정찰할 수 있고 쉽게 가서 폭격할 수 있고 또 그 앞에 지나는 적의 선단을 폭격할 수 있고 그래서 비행장 탈취 싸움이 태평양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그래서 제 이 태평양 전쟁 시리즈 7권이 다 비행장 시리즈입니다. 그냥 저 친구는 비행장 저렇게 좋아해. 그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다 근데 이상하게 이 태평양 전쟁이 비행장 탈취 싸움이다. 이거 얘기한 거는 어느 책이나 유튜브 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전쟁에 그런 걸 좀 관심 갖고 쫙 보니까 핸더슨 비행장도 비행장 뺏으려고 바달카날 저기 전투가 시작된 거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비행장 싸움이었어요. 펠렐리우 섬 전투도 펠렐리우 섬에 있는 비행장 뺏으려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의 치열함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주도 3배만한 땅에서 이렇게 많은 전사자가 난 거예요. 미군은 3,500명이 죽었어요. 참고로. 이 레이테섬 북부입니다. 이 전쟁 얘기니까 이게 참 무거워 보이지 가면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운 동네. 사진이 그걸 다 묘사 못합니다. 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보고 싶죠? 저는 여기 제가 모시던 부회장님 계시지만 부회장님도 어떻게 저는 이런 경치를 25년 동안 보면서 회사 생활했습니다. 만우수라는 이게 지금
레이테 섬에 미군이 상륙하기 전 아까 20만 명이 상륙했다 그랬죠. 그 20만 명의 절반을 수송하는 수송선단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마누스라는 섬에 있는 항구가 엄청나게 시에들러 항구라고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안에 지금 레이테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미국 선단입니다. 그런데 레이테 섬을 공격한 미국 선단의 절반입니다. 절반의 모습이. 또 다른 절반은 이리안자 자야프라. 거기도 항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거기에서 출발하고 절반은 이 마누스에서 출발했죠. 엄청나게 많죠. 방금 전에 건 전쟁 때 사진이고 이거는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마누스에서 막상 가보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제가 1980년에 제가 신입사원일 때 우리 부회장님이 저보고 거기다 가라 그래서 제가 이 섬에 갔었어요. 사람들 마누스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전쟁 역사를 아니까 부회장님한테 전쟁 역사 보러 와 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물론 안 했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해갖고 와서 다 그때 사진 다 찍은 거예요. 이제 오늘 부회장님께 다 들통납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워요. 항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군이 여기서 이 선단을 총지휘한 지휘관이 아까 말씀대로 하지 소장입니다. 우리나라에 1945년 9월 8일에 군정장관으로 왔던 사람이죠. 뭔가 우리나라랑도 약간은 연결이 되죠. 마누스에 있는 이 미국 제24군단 이 집합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레이테 섬에 가서 레이테 상륙 작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레이테 섬의 동북부에서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상륙 주종들이 흰 물살 일으키면서 달려가고 있죠. 이거 상륙 작전할 때 함포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함, 순양함, 구축함들 이건 순양함입니다. 이건 순양함의 6인치, 8인치 포들입니다. 지금 함포 사격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지금 레이테 접전 상륙하고 있습니다. 보병들이 여기 기어 올라가고 있죠. 상륙해서 이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본군이 포탄 쏘는 것 보이죠? 그다음에 이게 레이테에서 제일 큰 항구입니다. 도시고 타클로반. 이게 미군들이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뺏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수송선들이 지금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레이테 타클로반 잘 모르다가 2013년에 태풍이 하이앵이라는 태풍이 레이테를 강타해 갖고 너무 큰 태풍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아 갖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났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레이테 타클로반 이런 걸 신문이나 또 텔레비에서 봤는데 또 시간 지나가니까 아마 또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레이테에 상륙하는 겁니다. 10월 20일 날. 아까 막 미군들이 상륙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두 번째로 이 레이테에 온 겁니다. 이때는 별 4개였어요. 별 4개의 계급으로 상륙했는데 메가더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을 1903년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첫 근무지가 레이테 섬이었어요. 그래서 육군 소위 때 메가더 장군이 아까 그 타클로반 나왔지 않습니까? 타클로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병대 소위로. 이 두 번째 온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이거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건 타클로반 항구입니다. 아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모습입니다. 이건 타클로반 그 도시내입니다. 여기 그 보이는 이거 집리라 그러죠. 찝차 개조해 갖고 한 20-30명도 타요. 저도 이거 타고 전쟁터 다니고 그랬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제 필리핀을 지키다가 탈출을 합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일본군이 공격을 해갖고 코레이돌이라는 섬에 있다가 요새에 있다가 탈출을 하는데 그 요새가 이겁니다. 코레이돌 요새. 이 바탄 반도. 여기 미군이 끝까지 저항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일본군한테 항복하죠. 그래서 일본군이 항복하기 전에 메가더 장군은 요 조그만 섬 코레이돌에서 가자미처럼 생긴 그 섬인데 이게 전부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탈출하라고 명령을 내려갖고 여기서 조그만 어뢰정을 타고서 탈출을 하죠.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필리핀 남쪽에 참치 공장이 있어요. 그 제가 수산업 회사에서도 몇 년을 일했는데 그때 그 필리핀 회사랑 그 사업하는 게 있어갖고 갔다가 그 민다나오 맨 밑에 있는 제너럴 산토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마닐라 공항에 오면서 착륙하기 전에 뜻밖의 마닐라 만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하길래 이거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그때 찍었습니다. 바탄반도 코레이돌 모조리 다 그냥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복이 많아요. 레이테 해전은요 5개입니다. 세계 최대 해전인데
그 안에 큰 해전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팔로안 수로 해전, 시부양 해전, 수리가오 해전, 케이벤가노 해전, 사마르 해전. 애우기도 힘들 거예요. 제 책에 다 보면 그냥 다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자꾸만 제 책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레이테 해전 나온 책을 보니까 없어요. 레이테 해전 안에 5개의 큰 해전이 있습니다. 해전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그 레이테 해전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해전이 됐고 이제 유틀란드 해전이 2번째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군함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유틀란드 해전에서 남아있는 군함은 이거 한 척이에요. 이 딱 한 척입니다. 이거. 영국 HMS는 영국에 험마시티 수입해갖고 영국 경순양함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타이타닉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이 어디서 만들었냐면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항구에서 만들었어요. 그 타이타닉 만든 조선소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군함이 1차 대전에서 살아남은 전 세계 유일의 군함, 이것이 아직도 정박돼 있습니다. 제가 벨파스트 가서 이거 안 볼 수 있습니까? 봐야죠. 이게 제가 조끼 속에 제가 우리나라 해군 체육복입니다. 여기 벗고 좀 찍을 걸 그랬어요. 해군 딱 써 있는 거 좀 보. 레이테 해전이 아까 5개라 그랬잖아요. 이게 막 복잡한데 그냥 딱 뭐 애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전이 일어나면 필리핀 동쪽에서 일어날 거라. 왜? 미군이 여기로 상륙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레이트에서 일어나건 여기서 일어나건 간에 이쪽에서 일어날 거라 해서 일본군이 작전 계획을 수립해 갖고 미군을 유인하려고 아까 282척이 참여했다 그랬는데 미국이 더 많아요, 군함은. 근데 작전은 일본이 더 잘 세웠어요. 그 일본이 여기서 대승리를 할 찬스가 있었어요. 요게 이게 일본군 공격 방향에 보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베르드너 해협. 이거를 통해 이것이 일본군의 본진이에요. 본진이고 구리다 제독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여기 니시무라 제독이 지휘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함대를 향해서 일본이 4개 방향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봐서 어디가 주력인지 헷갈리게. 전쟁은 기만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야 전쟁에서 이겨요. 미국은 여기만 다 있으니까 일본에서 미국 해군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4가지 방향에서 공격한 거예요. 일본군이 작전을 잘 썼어요. 미국은 그때 제7함대, 제3함대. 오늘날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함대가 미국 제7함대입니다. 오늘날. 근데 태평양 전쟁 때는 미국의 제3함대가 미국 제7함대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게임이 안 됐어요. 제7함대는 메가더 장군의 소속에 육군 지휘를 받는 해군이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이 그냥 맨날 해군에게 요청하기 싫으니까 나한테도 직접 해군을 좀 주시오. 그래서 군함들을 메가더 장군한테 줬어요. 근데 자, 목사님 좋은 군함 좋겠습니까? 좀 구닥다리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장군대에서도 잘했었을 거예요. 미국 해군에서 메가더 장군한테 준 군함이 전부 구식들이에요. 진주만 공격할 때 일본군에게 맞아서 침몰한 거 건져서 올린 뒤 뭐 진흙 씻어내고 뭐 이런 거 메가더 장군한테 줬어요. 그거 조그맣고. 그 항공모함도 이 메가더 장군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은 전부 호위 항공모함에 항공모함은 18척을 갖고 있는데 야 18척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데 가보면 전부 항공모함 한 척이 7,000톤 뭐 이래 10대 20대 뭐 요 정도밖에 비행기도 못 실어요. 그다음에 뭐 항공모함 철판도 얇아가지고 기관총에도 구멍이 뚫어져요. 이런 것만 여기 잔뜩 졸았어요. 그래서 제7함대가 종이함대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제3함대는 문자 그대로 강력한 함대. 항공모함도 또 최신식 정규 공격 항공모함이고 뭐 전함도 뭐 최신식이고 7함대는 상륙하는 부대를 상륙해야 하니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또 여기 수송선도 많기 때문에 병력과 물자도 날라주고 그러는 게 제7함대. 제7함대는 이렇게 허약하니까 이 허약한 함대를 일본군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게 이 강력한 제3함대. 그런데 이 제3함대가 나중에 나오지만 일본군의 꾀임에 말려 들어가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레이테 해전의 첫 번째 해전이 팔라완 수로 해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팔라완 섬이에요. 여기서 제1차 해전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지금 중국이 동진아해에 뭐 조그만 그 암초에다가 기지 만들어 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예요. 요 섬에 요 바로 앞에 보면 스프래틀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필리핀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죠. 근데 중국한테 뺏겼어요. 그 여기 수빅 기지가 미군이 있을 때는 중국이 이 스프래틀리 제도를 필리핀에다가 야 이거 우리 거다 말도 못했어요. 저 밖에서 나와서 주장도 못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미군 나가라 뭐 우리가 자주 국가인데 왜 미군이 여기 있냐 당장 나가라 그래갖고 미군이 수빅베이에서 철수했죠. 클라크 비행장 잘 써봐라. 그러니까 중국이 얼른 들어와갖고 스프래틀리 제도를 뺏어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필리핀이 항거할 수 있습니까? 항거하려면 나라에서는 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은 뭐냐? 전쟁이라는 게 상대방 국가를 우리 의지대로 따라오게 하는 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중국이랑 싸울 수 있습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제도들 전부 중국인들이 와서 조그마한 암초에다 뭐 흙 갖고 와서 붓고서 비행장 만들고 고사포 만들어 놓고 우리 땅에다 끽소리 못 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 그냥 다 강탈당한 거예요. 광화문 앞을 지나니까 거기도 써놨대요. 미군 떠나라. 나는 그 사람들 저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는 그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요게 구리다 함대가 나옵니다. 산 베르나르디노. 이름이 참 애우기 힘들어. 내 책 쓰면서도 엄청나게 헷갈려요, 이거. 산 베르나르디노. 이게 참 일본군으로서는 운명의 해협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이 5개 여기서 처음 싸우고 두 번째가 시부양해. 여러분들 아까 일본 해군이 미국 해군보다 강했다 그랬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태평양 전쟁 중에 역사상 여태까지 제일 큰 군함 만든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그게 일본이에요.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제일 큰 군함이 전함이 45,000톤이에요. 미주리 전함이지. 일본은 75,000톤짜리. 무사시 야마토 2척 만들었어요. 그것도. 미국 전함도 45,000톤. 야 그러지만 일본 군함에 옆에 서면은 뭐 난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본이 셌어요. 일본의 힘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고 남자라는 거 딱 봤다가 내 단점이랑 상대방 장점이랑 딱 비교해야 이런 사람이 발전되거든요. 근데 맨날 우리 장점이랑 상대방 단점이랑 비교하면서 그래 항상 후지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전쟁에 전오니까 끽소리 못해요. 보면 일본 놈들은 말이야 무기도 없는데 정신력 하나는 좋아서 그러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전쟁이 자꾸만 막판으로 갈수록 세가 밀리니까 일본군의 산업시설도 다 파괴되고 미군이 와서 폭격하고 공장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자가 들어 소총 만들고 죽창 만들고 싸울 정도가 된 거지. 태평양전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 부분이 그런 거지. 그런데 태평양 전쟁하면서 처음부터 일본 놈들 말이야 무기도 없으면서 미국한테 덤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게 무사시라는 전함이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여기서 침몰돼 버려. 그 다음에 수리가오 해협 여기서도 이 조그만 해협 안에 일본 해군이 들어와서 전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군을 유인하려고 제7함대가 약한 함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3함대가 이걸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일본군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요 함대가 내려가서 요 3함대를 여기로 유인하라 그거죠. 유인하면 여러분들은 제7함대는 장비가 빈약하니까 수송선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빈 상태로 남아있을 테니까 그때 요 빈 상태를 있는 방위력이 전혀 완전 노마크 찬스에서 이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가갖고 이 미군 상륙군을 일거에 전멸시키자. 이게 일본군 계획이었어요. 근데 거기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이 3함대는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7함대를. 일본군이 여기 나타나서 얼쩡얼쩡 그러니까 거기 저놈들 저기 나타났네로 쫓아가갖고 제7함대를 보호하지 못해갖고 이게 전멸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전, 타말섬 해전. 케이브 엔가노이고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요게 조금 말했는데 요게 제일 중요한 해전입니다. 이 레이테섬 해전에서 여기서 일본이 거의 이겼어요. 이거는 축구할 때 골키퍼 없고 완전 노마크 찬스에서 공을 못 찬 거예요. 공을 찼는데 똥벌이 나가. 일본으로서는 참 천추의 한이죠. 여기서 이겼으면요 일본인들은 메가더란 이름도 못 듣습니다.